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한 28년 정도, 약 30년 가까이 임상을 한 수의사 박성민입니다. 외과 전공을 해서 주로 이제 수술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데, 저는 나름 자세하게 보호자분들한테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최근에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겠대요. 너무 시간에 쫓기고 진료에 쫓겨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각각의 질환을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진료를 하면서 겪었던 이제 많은 경험과 보호자분들의 그런 반응, 또 이런 예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일반 보호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이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이시라 되게 어색하게 보이시는데 좀 지나면 나아지겠죠? 나아져야겠죠.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주제는 요즘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뇌질환 중에 발작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작을 주제로 시작을 한 이유는, 요즘 날씨가 이제 덥고 습하기 때문에 잘 통제되던 발작 환자들도 통제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국내에서도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경 증상이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발작을 되게 무서워들 하시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시는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발작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작이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 쉽게 딱 설명드릴게요. 목이 돌아갔어요. 이거 사경증이라 하거든요. 애가 비틀비틀 거려요. 이제 마비 증상, 부전마비 증상. 아니면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애가 부딪혀요. 이런 증상이 딱 특정 시간만 보이고 다시 정상화되는 게 발작이에요. 발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을 뇌가 컨트롤하는 데는 신경이 이제 전선처럼 우리 몸을 통제를 하는데, 이때 전기 신호로 몸을 통제를 해요. 근데 적절한 전기 신호가 가야 되는데 이걸 흥분시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글루탐산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는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눌러주는 가바 같은 물질이 덜 나오면 신경이 과도하게 정기적으로 흥분이 돼요. 이럴 때 적당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뒤틀려 버리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침이 분비돼야 되는데 과도하게 유연이 되거나, 이런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 원인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 아니면 하다못해 간의 말기 증상, 간 부전, 심부전, 여러 가지 이런 내과적 질환도 있고, 심각할 때는 뇌 종양일 수도 있겠고, 간단한 뇌 수막염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발작을 하면 다 죽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서는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호흡을 했어요. 내가 못 느끼게. 그러면 한 5분 정도, 저 같은 건강한 사람도 5분 정도 과호흡을 하면 5분이 뒤틀려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깨졌을 땐 간단한 원인에 의해서도 발작이 나타날 수 있고 중증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걱정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간질과 비슷한 것인가요? 간질은 질환명이에요. 그리고 발작은 간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임상 증상.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는 질환인데 감기로 인해서 기침이 나타나는 건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질은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사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간질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 유전적인 소인이나 아니면 뇌질환, 뇌 종양이나 염증,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간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의학 실력으로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특발성 간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해서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발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발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발작을 저희가 진단하려면 분류를 하는데, 특정 부위만 강직이 되곤 하는 국소 발작이 있는가 하면, 전신적으로 강직되곤 하는 증상이 심한 전신 발작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발작의 양상에 따라서 강직성으로 계속 강직되거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근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리드미컬하게
떨리는 이런 이제 근간대성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보이는 발작이 있는데 이제 발작에서 가장 심한 증상이 몸이 뒤틀리고 의식이 없어지고 똥오줌을 지리거나 침 흘리고 요 증상들 중에 일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증상이 아니고 잠시 멍 때리거나 외부작에 반응 안 하거나 이런 이상 행동을 딱 특정 시간만 보이고 정상화되는 것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한번 발작하고 끝났어요.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신경 증상하고 발작의 큰 차이는 보호자분들은 너무 놀랬는데 데리고 오면 증상이 없어져요. 이게 발작이라서 발작은 좀 많이 보호자분들이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악화되고 치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발작에 이제 분류를 할 때 하루에 한 번 정도 보이는 걸 단일 발작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대부분 안 오세요. 근데 24시간 동안에 2번 이상 발작하는 거를 클러스터 시저라고 해서 군발 발작인데 이런 경우나 하루에 여러 번 보이는 아니면 한 번 발작을 하면 30분 이상 지속되는 거를 발작 중첩이라 하는데 이건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오시는데 단일 발작도 반복되면 군발이나 발작 중첩을 악화되기 때문에 조기에 오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초기라도 단일 발작이라도 경증이라도 빠른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작이 한번 일어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하나요? 가장 좋죠. 근육 좀 떨리는 거 가지고는 거의 안 오세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진전이라고 하죠. 잘게 떨리는, 얼굴이 살짝 떨리는. 근데 위치 따라서 얼굴이 떨리면 오시겠죠, 사람도. 근데 근육이 좀 떨리는 거는 나 좀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국소발작에서 전신발작으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놀라세요. 보호자분들도 얘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오시는데 진료를 받으실 때 크게 2가지에서 안 하시는 게 MRI까지 갈 때는 첫 번째가 마취위험이에요. 2번째는 비용적인, 경제적인 부담인데 이게 조기에 진단하고 하면 더 좋은 결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금전적 또는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건 꼭 병원에 가야 한다? 발작 증상은 너무 확연해요. 어느 보호자도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작을 보이면 일단 다니시는 병원에서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발 발작 하루에 2번 이상 보이거나 30분 이상 지속됐을 때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진단하는 시점에 그때 여쭤봐요. 보호자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갔던 이상행동, 잠시간 멍 때렸던 이런 것들이 발작하고 연관이 된다는 건 일반 보호자분들은 아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집요하게 문진하면서 찾아내는데 그렇게 찾는 이유가 경과가 나는 발작이 지난달부터 시작됐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상행동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럼 얘는 경과가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욱이나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이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돼요. 발작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발작에 악영향을 주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스트레스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질환의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 이런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질환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게 뇌압이에요. 뇌를 보호하려면 이제 오토바이 파이버 같은 헬멧 같은 두개골에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외부의 충격이나 손상에는 잘 보호를 하지만 안에서부터 뭔가 병변이 생기면 안에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스트레스 환경, 특히 덥고 습한 상황이 되면 기도가 좁아지는 애들은 작은 애들은 호흡이 잘 안 돼요. 저희 어릴 때 대중목욕탕 가면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충분히 넓어져 있게 성장돼 있지 않은 아니면 이제 기관 허탈 같이 기도가 좁은 환자들, 소형견종 이런 애들은 덥고 습할 때 호흡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노력성 호흡을 하면 뇌압이 많이 상승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뇌질환이 더 악화되고 특히 발작은 더 심하게 악화가 됩니다. 과흥분 상태도 영향이 될 수 있다면 보호자를 과하게 반기는 행동도 발작에 영향이 되나요? 요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스트레스가 발작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지만 스트레스가 발작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발작 소인이 있는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을 갖고 있는 애한테 스트레스 환경이
악영향 끼쳐서 발작을 촉발시킬 수는 있는데 멀쩡한 애가 스트레스 때문에 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낯선 사람이 올 때 택배 기사가 요즘 제일 많아요. 그럼 애들이 미친 듯이 짖어요. 이럴 때 빨리 애를 진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짖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걔를 못 짖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걸 빨리 진정시켜야 되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보호자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막 환영을 하는데, 이거를 대부분 개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여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질환이 심장질환 때 갑자기 심마비가 올 수 있고요. 발작이 촉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좋아서 흥분하거나 계속 장시간 짖거나 흥분하는 상황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한 번 약을 먹으면 못 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발작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한 번 약을 먹으면 못 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심장질환이나 혈압약, 사람에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 약들이 중독성이 있지 않아요. 약을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는 얘기는 이 약이 없으면 정상생활이 안 될 정도 악화됐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약을 계속 쓰는 건데, 특히 발작은요 원인에 따라서 완쾌되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가 되는 경우는 아예 약을 끊을 수 있고,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다 항경련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독성이 없어요. 발작 약물들은 정상생활 하도록 돕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작을 하면 수명이 줄어드나요? 발작을 방치를 하면 이 발작 자체가 중추신경계인 뇌를 손상시켜요. 우리 몸에서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조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뇌조직, 심근조직, 콩팥, 이런 건 다시는 재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콩팥이 상하면 이제 투석을 할 정도로 한 번 망가지면 다른 사람 걸 이식하기 전까지는 회복되지가 않죠. 뇌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뇌는 이식도 못하죠. 그래서 발작이 방치가 되면 뇌조직이 자꾸 상하기 때문에 생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치료가 가능한데 치료 시점을 놓치는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급격히 줄겠죠. 그래서 발작은 생명에 위협도 줄 수 있고 수명이 줄어드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다만 적절하게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 수명만큼 정상생활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추천됩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해야 정확한 진료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 기침을 하는데 다르죠. 다 마른 기침이에요. 특히 발작은 그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주면 최고로 좋습니다. 다만 당황이 되시니까 영상을 못 찍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빈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발작하면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돼요. 발작할 때 혀를 잡아주면 도움이 되나요? 발작을 하다가 극히 드물게 혀가 말리게 발작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혀가 말리면 그 혀를 잡아서 옆으로 빼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많이들 물리세요. 그러니까 손이 피투성이 돼서 오시거나, 아니면 그 혀를 자꾸 잡으시면 혀 뿌리 쪽에는 구토를 유발하는 개그 리플렉스라고 해서 누르면 구역질이 나요. 그러니까 애들을 혀를 과도하게 눌러서 구토를 해서 오연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혀를 잡아 당기다가 애들, 고양이나 개들 손곤니가 날카로워서 찢어져서 피투성이 돼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혀가 말리는지만 보시고 혀에 청색증, 혀가 새파랗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혀를 빼시거나 이를 벌리시거나 재갈을 물리시는 거는 애가 발작을 하는데 스트레스 상황을 더 주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발작하는 애들은 추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환자를 만지지 않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발작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놔두시는 게. 이제 주물러 줘야지 내 속이 편하신 분들은 주물러 주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지만 얼굴에 관련돼서 자꾸 자극하시는 거는 발작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발작이 끝난 후엔 보호자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이제 포스트 이탈 페이지라고 해서 발작 후 단계가 있어요. 요 때는 끝나고 나서도 바로 정상이 안 되고 비척거리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때도 애를 자극하지 말고 어디 가서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만 해주시면 되지, 그 시간에 뭘 해주시려고 주무르거나 하시면 다시 발작이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이때 물을 먹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기도로 넘어서 오연성 폐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뭘 해주지 마시고 애가 어디 가서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끌어안고 애를 막 싸매고 이러시면 애가 발작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세요. 발작은 놔두시는 게 제일 나으세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예. 걔가 물을 찾으면 그때 그쵸. 주면 되겠네요. 물을 찾으면
정신이 돌아온 거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에요. 이때는 물을 많이 먹을 거예요. 정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주셔야지 억지로 주시거나 막 억지로 먹이시거나 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며 보호자들에게 한마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심 걱정은 수의사한테. 그냥 나는 즐겁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 가시는 건데 걱정을 보호자들이 다 하시고 수의사한테 와서 의료적인 것만 도움만 받으시려고 하면 이게 힘드신 거예요. 동물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근심 걱정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수의사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주 동물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거 싫다 하시는 선생님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상담 받기를 추천을 드립니다.